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위기 해법으로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핀란드화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는 실제로 국제정치학 용어에서는 꽤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로 약소국이 자국의 주권을 보장받는 대신 인접한 강대국의 외교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외교안보 노선을 지칭하죠. 핀란드가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와 서방 자유진영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한쪽에 큰 치우침 없이 중립국에 준하는 위치를 유지해온 것을 보고 핀란드화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우크라이나도 핀란드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마크롱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마크롱의 제안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고 멍청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는 이미 예전부터 강대국들 간의 약속을 기반으로 나라의 주권이 지켜질 것을 보장받았을 정도로 핀란드와 유사한 길을 걷고자 했으나 러시아의 약속 파기로 현재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둘째로 러시아는 비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게도 예외 없이 나토 가입 시 발트 지역에 핵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14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직접 내뱉은 발언이죠. 양국이 나토에 가입할 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더 많은 적대국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상군과 방공망을 강화하고 핀란드만의 상당한 해군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발트해에서는 더 이상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없다. 균형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모두 유럽연합 회원국임에도 군사적 비동맹주의 원칙에 따라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여론이 급변하며 나토 가입에 대한 논의가 일게 되자 러시아는 이들의 움직임을 예방코자 하는 거죠. 균형을 논하면서 비대칭 전력을 배치하겠다는 자신들의 논리의 허점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나무인 태도를 보이는 러시아에 핀란드는 광분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은 물론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라는 강경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마크롱이 언급한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가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는 핀란드가 왜 핀란드화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소련에게 침공당하여 결상전을 하였으나 결국 패배하여 땅을 빼앗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의 결과로 핀란드는 경제정책으로는 유럽연합에 소속되었지만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의 눈밖에 나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사실 핀란드 입장에서는 마크롱이 핀란드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소련의 핀란드 침공은 1939년 11월 30일 벌어진 일입니다. 30만 명의 핀란드군을 상대로 이보다 2배 규모인 60만 명의 소련군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압도적 전력차를 보인 것은 병력 규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갑 전력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핀란드가 겨우 30개의 전차를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해 소련의 전차는 무려 6,500개에 달했습니다. 항공 전력 역시 핀란드는 100개에 불과했던 반면 소련은 3,800개를 넘어섰죠. 사실상 핀란드가 대충 눈치보다 100개를 들어야 했을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민들의 결상전으로 인한 전세계 합심으로 십시일반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덕분에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다지만 이때 핀란드는 우군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당시 미국과 함께 지상 최강국이었던 소련을 상대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인 지금의 러시아와는 격이 다른 존재였던 소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는 비슷한 시기 소련에게 먹혔던 발트 3국과 달리 독립국 지위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고 60만의 소련 병력 중 12만 명을 사살하는 데까지 성공하여 겨우 일부의 영토만 빼앗기는 데 그쳤는데요. 현재 핀란드가 러시아의 동향을 보고 단호하게 전쟁을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1939년 당시에도 핀란드는 소련의 동향을 보며 부지런하게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핀란드는 소련과 맞대고 있던 국경선이 우리나라 DMZ의 248km보다 4배 이상 긴 1000km에 달함에도 이 중에서 상당 지역을 포기하고 일부 거점만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포기하는 무모한 전략 아닌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핀란드 전 국토에는 무수히 많은 호수와 강, 숲, 산이 있다 보니 천연 요새라 해도 무방할 정도라 소련이 전차를 끌고 침공할 수 없는 국경선은 모두 포기하고 카렐리아 지역에 모든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1939년 발발된 전쟁임에도 핀란드는 이미 1920년대부터 카렐리아 지역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무수히 많은 방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소련을 상대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1939년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자 핀란드의 예상대로 소련은 한정된 루트로밖에 오지 못했고 대부분의 병력은 카렐리아 지역으로 밀려 들어왔는데요. 상식적으로 압도적 전략만 믿고 무작정 쳐들어온 소련과 무려 10년의 기간 동안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핀란드의 전투에서
핀란드가 쉽게 밀릴 리가 없었죠. 심지어 소련이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하나 더 있었으니 예상보다 늦춰진 진격 일정에 겨울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 지역의 겨울하면 소련이 독일의 상대를 펼친 전술로 인해 겨울전쟁의 강자는 단연 소련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소련보다 더 추운 지역이 바로 핀란드입니다. 소련, 러시아는 그 광활한 영토에서 그나마 덜 춥고 인간이 살만한 지역에만 몰려 살고 있으며 나폴레옹의 프랑스나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쳐들어올 때만 전선을 자꾸 후퇴하며 추운 겨울을 무기화시켰습니다. 사실 기약 없는 후퇴 전략에 희생당한 소련군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애초에 모든 땅이 러시아보다 추운 땅입니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죠. 핀란드의 겨울이 시작되자 소련이 갖고 온 대부분의 기갑 전력이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보급선까지 막혀버려 소련군은 올 때 갈 데 없이 발이 묶여버렸고 이때부터 그 유명한 핀란드의 스키 부대가 맹활약을 시작했습니다. 소련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스키탄 병사들이 엄청난 기동성으로 한밤중에 소련군의 후방을 기습하고 빠지니 소련군 내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아군 사이에 오인 사격하며 야간 교전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동안 희생된 소련군의 숫자가 핀란드 군과의 직접 교전에서 사망한 수보다 더 많았다 하는데요. 조금 당해보면 전략을 수정하거나 잠시 후퇴하는 계획을 세울 법도 한데 당시 소련의 지휘부는 스탈린의 대숙청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유능한 장교와 장군들이 모조리 숙청당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고 그저 무지성으로 병력과 무기를 꼬라박으면 핀란드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마치 현재 러시아가 지휘부의 무능함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애만 병력 손실만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후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자 핀란드도 오랜 전쟁으로 병력 손실이 발생하여 노인병이나 소년병까지 징병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됐고 겨울 동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소련군은 기다렸다는 듯 90만의 병력을 추가 투입, 빠르게 전진하였기에 핀란드의 방어선은 결국 뚫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들 희생을 치를 수 없었던 핀란드는 분하지만 11%의 영토를 소련에게 넘겨주었으며 더 큰 손실을 입은 소련도 이것만으로 만족하며 전쟁은 종결됐죠. 이후 핀란드는 소련,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기 위해 최대한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은 피하였고 이를 본 국제사회는 핀란드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핀란드에게는 굴욕적인 단어지만 사실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인데요. 이랬던 핀란드가 거의 80년간의 침묵을 깨고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 나토에 가입하여 전쟁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얼마든지 미쳐 날뛸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전쟁을 준비하겠다라는 핀란드의 발언 뒤에는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러시아와 맞짱 뜨더라도 쉽게 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받쳐주는 가장 큰 근거는 한국에게서 사온 K9 자주포인데요. 핀란드는 2017년 2월 한국으로부터 48문의 중고 K9을 수입하였습니다. 1억 4,600만 유로, 하나로 약 2천억 원에 중고 K9 48문과 훈련, 수리부속, 운영 유지 체계를 제공하는 MOU를 맺은 것이었는데 계약 내용 중에는 추가 조달 옵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실제로 지난 10월에는 핀란드가 10대의 K9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죠. 핀란드는 2017년 6월 28일에 기갑부대 행사에서 K9을 전면으로 내세웠으며 설원에서 종횡무진하는 영상을 몇 차례고 찍어 홍보하는 것으로 보아 극한의 추위에서도 단 한 번의 오작동 없이 성능을 발휘하는 K9에 대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핀란드는 지난 소련과의 전쟁처럼 카렐리아 지역을 위주로 방어선을 구축할 테지만 지난번과 달리 이젠 K9을 후방에 배치하여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제대로 진입도 못하도록 탄탄한 방어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죠.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공중위협에 대한 방공망 구축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대공무기, 미사일 방어체계도 수입할 예정이라는 말이 돌고 있기에 앞으로 핀란드에서 나올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러시아를 적성국으로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앞다퉈 수입하여 K9 벨트가 형성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데 핀란드가 대놓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대비한다며 K9을 추가 도입, 배치한다면 주변국들의 K9 수요는 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핀란드 이웃국인 노르웨이에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내로라는 자주포들의 성능 비교 시험을 했는데 이때 한국의 K9은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2000, 프랑스의 K사르, 미국의 M109 지하 경쟁했습니다.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2000은 최강의 자주포라는 이름값을 했을 정도로 설원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주행, 포격 시 일체의 차체 요동 없는 모습을 보였기에 노르웨이 당국은 매우 흡족하게 시연을 지켜봤다 하죠. 만약 이대로라면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2000이 선택을 받기 충분한 상황이었으나 문제는 한국의 K9이 바로 다음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바 펜저 하우비치 2000과 마찬가지로 설원에서의 고속주행에서도 포장 도로를 달리는 듯 안정적 모습을 보였고 포격 시에도 일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는 등 최고의 퍼포먼스를 뽐냈습니다. 독일의 펜저 하우비치 2000이 한국의 K9보다 3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퍼포먼스라면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한국의 K9을 고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K9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미국의 M109G였습니다. M109G는 미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한궤도를 장착한 안정적 주행성을 보였으나 포 발사 시 포탄의 압력을 버티지 못해 포신이 상하로 크게 요동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K9은 장전의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소수 병력으로 운용이 가능한 반면 M109G는 모든 작업이 수작업이기에 K9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K4르. 사실 K4르는 첫 등장부터 명함도 꺼낼 수 없었을 정도로 다른 자주포들과 비교해서도 초라한 성능으로 모두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차륜형의 구조로 설원에서 매우 요동치는 자체로 포화 포신에 부하가 누적됩니다. 주행 불안정과 포 성능을 교환에 따라 변명하기에는 포격시 자체가 매우 흔들리고 이로 인해 포의 정확도도 반감되는 굴욕을 선보였죠. 심지어 차륜형이라면 기동성이라도 뛰어나야 할 텐데 K9이 초탄 발사 후 진지 이탈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반면 K4르는 초탄 발사도 느리고 진지 이탈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제가 방금 포를 쐈는데 얼른 대응 사격해주세요. 여깁니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현장에 있던 노르웨이 감독관들을 뻥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9은 북유럽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 동계시험에서 모두 만점을 받으며 아무리 극한의 추위에서도 절대 얼어붙지 않는 최강의 무기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르웨이 혹한 야외에서 하루 넘게 방치됐다 시동을 거는 테스트도 진행했을 때 이 중에서 곧바로 시동이 걸린 것은 한국의 K9밖에 없었다고도 하는데요. 침공을 하는 주체인 러시아가 능동적인 장비 운용 계획을 짤 수 있는 것과 달리 방어를 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언제 어느 상황에 자주포를 운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몇 개월 방치되다가도 갑자기 포를 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구상 최악의 기후 조건을 지닌 한국에서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 사계절 만능으로 만든 한국의 K9만이 북유럽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무기로 낙점되는 것이죠. 물론 전쟁을 바라는 것이 가장 미친 생각이고 지구상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최고겠지만 세상에는 우리처럼 마냥 평화만을 바라는 정상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무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대한민국도 끝없는 국방력 증진을 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세계 곳곳에 퍼져 비정상 국가인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다면 그보다 최선의 시나리오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